안녕하세요, 한문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신경세포의 손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저리다, 시리다, 따갑다, 화끈거린다, 벌레가 기어다닌다, 모래가 지근지근거린다, 감각이 없다, 칼로 찌르듯이 아프다, 콕콕콕콕 쑤신다 등등 다양하게 표현하십니다. 중추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지속적인 두통, 안개가 낀 듯한 두중감, 또 얼굴, 등, 팔, 다리 등의 통증, 또 집중력 장애, 기억력 장애, 무기력, 떨림, 발작, 경련, 틱, 마비, 어눌한 말투 등 다양하게 호소하십니다.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두통, 어지러움, 손발 저림, 가슴 두근거림, 소화불량, 불면, 성기능 저하, 기립성 저혈압, 식은땀, 안면 혼족, 우울, 방광기능 이상 등등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세포가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뼈, 근육, 인대, 혈관, 림프관, 피부, 간, 심, 비폐, 신 등등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조직이 없지만 신경세포가 없다면 우리는 움직일 수도 없고 어디가 아픈지도 알 수 없고 생각이란 것을 할 수도 없습니다. 신경세포가 존재하기에 몸이 하나로 연결될 수도 있고 내가 누군지도 알 수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중요한 신경세포는요, 지름이 대략 0.01에서 0.05mm 정도이니까요. 1mm를 100개로 나눈 길이입니다. 얼마나 가늘고 가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니 당연히 엑스레이나 CT, MRI로는 신경세포의 손상을 잡아내기가 힘듭니다. 엑스레이나 CT는요, 뼈의 손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MRI는 혈관이나 근육, 인대의 손상 정도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많이 받습니다. 신경세포의 이상을 알 수 있는 검사로는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자율신경 검사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신경세포의 손상을 해결하는 신박한 약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신경세포의 손상으로 나타나는 이 고통스러운 증상을 해결해주는 약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통제, 근이환제, 교감신경 안정제, 신경흥분 차단제 등등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경세포의 손상을 막을 길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신경세포에게는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신경악교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신경세포보다 크기는 작지만 10배에서 50배까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신경악교세포가 우리 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절대로 절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제대로 된 신경세포를 만들려면 여러 신경악교세포가 필요합니다. 신경악교세포에는 크게 4종류가 있는데요. 신경세포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별악교세포, 신경세포의 몸통, 미엘린 수초를 만드는 희소돌기 악교세포, 신경세포를 지켜주는 면역을 담당하는 미세악교세포, 신경세포를 반듯하게 정렬하는 뇌실막세포.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경세포를 살려내려면 신경악교세포부터 살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신경악교세포에 혈액이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신경악교세포 역시 세포이므로 혈액을 먹고 살기 때문이죠. 혈액과 체액을 충분히 공급하여 신경악교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 신경세포는 살아납니다. 그러니 병원을 아무리 다니고 약을 아무리 먹어도 치유되지 않던 질환들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몸을 믿어주세요. 사랑받은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인간의 총 혈액량은 체중의 6 내지 8% 정도로 성인의 경우 약 5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남자가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체중의 8%, 여자는 7% 정도의 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0%, 즉 500ml 정도의 혈액을 간과 비장에 저장해 놓고 쓰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1000ml, 즉 20%의 혈액을 흘리게 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고 1500ml, 약 30% 이상의 혈액을 흘리면 생명을 잃을 수 있으니 한 방울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그렇기에 우리 몸은 한정된 혈액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사용하도록 자율신경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어지고요. 교감신경은 일할 때, 운동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주로 활성화됩니다. 부교감신경은 쉴 때, 밥 먹을 때, 잘 때 활성화되고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혈액은 뇌와 근육으로 가고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혈액은 위장관과 생식기로 갑니다. 그러나 혈액량이 부족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더라도 충분한 혈액이 뇌와 근육으로 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두통과 근육통이 생기는 것이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더라도 충분한 혈액이 위장관과 생식기로 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나 변비, 설사, 소화장애 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오래 시달리게 되면 자율신경 장애를 일으키는데, 자율신경 장애는 자율신경 말단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 즉 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의 불균형에서 오는데, 이렇게 불균형이 생기는 이유는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생기는 혈액 고갈, 즉 만성적 혈액 부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혈액이 충분하면 웬만한 일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지만 혈액이 부족해지면 예민해져서 별일 아닌데도 흥분을 하고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대표적인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에는 두통, 어지러움, 현기증, 가슴 두근거림 등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반복되는 신체적 증상의 이유가 자율신경 불균형, 즉 혈액 부족에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가임기 여성의 생리전 증후군과 생리통도 자궁으로 갈 혈액이 부족하다는 신호이고요. 고질적인 목, 어깨 결림, 팔저림, 수족 냉증, 목 디스크 등도 근육으로 갈 혈액이 부족하다는 신호이고요. 위장운동 장애, 소화불량 역시 소화기관으로 갈 혈액이 부족하다는 신호이죠. 불면, 하지불안 증후군 역시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하다는 몸이 보내는 신호인 것입니다. 생명의 기본은 물입니다. 치유의 핵심은 혈액이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온갖 증상으로 시달릴 때 각각의 증상으로 병원을 순회하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면 좋겠습니다. 혈액과 체액이 부족하다고 간절하게 외치는 세포들의 신호를 외면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기생충 감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식생활이 개선되고 구충제가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생충이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결국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생충은 다른 생물의 몸에서 영양분을 빼앗아 생활하는 무척추 동물입니다. 흔히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남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기생충 같다라고 말하지만 생존과 번식을 위해 기생충이 살아가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영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기생충 감염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려동물, 즉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로부터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가축의 분뇨를 퇴비로 사용한 생유기농 야채, 소의 생간, 민물회 등등에서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생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세계 여러 곳에서 기생충 감염과 알레르기 질환의 수가 반비례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 기생충에 걸리면 알레르기가 줄어드는 걸까요? 알레르기 반응은 면역세포가 지나치게 항체, 즉 총알을 많이 만드는 것인데요. 기생충에 감염되면 면역세포가 기생충을 공격하느라 알레르기 항체를 만들 여유가 없기에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생충이 지나치게 과민한 면역 반응을 가라앉힌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에서도 기생충 감염이 줄어든 1930년대 이후 장염과 크론병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기생충 감염률이 떨어지면서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이 늘어났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생충의 개체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되기에 구충제를 복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 한 번씩 구충제를 복용하기를 권유하는데요. 구충제는 기생충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구충제에는 알벤다졸, 플루벤다졸, 프라지퀀텔 등이 있는데요. 알벤다졸과 플루벤다졸은 주로 익히지 않은 채소에 의한 회충, 요충, 편충, 십이지장충 등 감염에 사용이 되고요. 프라지관텔은 어패류나 덜 익힌 육류에 의한 흡충과 조충 감염에 사용됩니다. 알벤다졸과 플루벤다졸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하고요. 프라지관텔은 병원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알벤다졸, 플루벤다졸은 식후에 먹으면 흡수율이 무척 증가합니다. 빈속에 복용하면 흡수율이 5%도 안 되는 약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충제를 복용하는 목적은 뱃속에 있는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편충을 제거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구충제는 자기 전 공복 시에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약이 몸 안으로 많이 흡수되지 않고 뱃속에 있는 기생충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복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간이 안 좋으신 분이나 임산부나 수유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 식사와 함께 복용을 한다면 구충제가 몸 안으로 흡수되어 몸속에 있는 기생충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미 기생충에 감염이 된 경우라면 일주일에 한 번 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외출했다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이랍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 또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얼마나 먹어야 낫냐, 언제쯤 낫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라도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낫는다는 것은, 즉 치유라는 것은 세포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포는 영양분을 흡수하고 필요한 물질을 만들고 찌꺼기는 분해하며 호르몬에 반응하면서 생존에 유리한 유전자를 남기면서 발전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분열을 하면서 수를 늘리며 성장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세포 분열이 늦어집니다. 신생아의 체세포는 80에서 90회 정도 분열하지만 70대가 되면 체세포가 20에서 30회 분열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 재생, 즉 치유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입니다. 세포 분열이란 하나의 세포가 동일한 성상을 갖는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세포가 분열하는 이유는 세포가 작을수록 영양분을 흡수하고 찌꺼기를 내보내는 세포 간 물질 교환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세포가 너무 비대하면 세포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포도 생명체라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세포 분열을 통해 태어난 세포는 다시 분열을 하여 새로운 세포를 낳습니다. 새로운 세포가 죽은 세포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인간의 삶과 똑같습니다. 치유란 낡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로 재생되는 과정으로 세포가 교체되는 주기를 대략 80일 정도로 보고 1년 정도면 대부분의 세포가 새 세포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세포와 정상세포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나누는 것을 분열이라고 하고, 분열을 통해 새로운 세포로 태어난 후 각자 고유의 세포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분화라고 하는데요. 암세포는 분열만 되고 분화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독립하지 못한 성인과 같다고나 할까요? 건강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갑니다. 세포들도 분열을 통해 건강하게 분화해야 합니다. 암튼지간에 세포 분열과 세포 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세포를 둘러싼 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세포에 제대로 된 영양이 공급되지 않고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는 등 세포 환경이 좋지 않으면, 즉 치유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치유는커녕 오히려 질병이 과속화됩니다. 그러므로 질병 치유를 단순히 약이나 제품으로 해결하려는 단순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약은 고통을 줄여줄 수는 있으나 세포의 재생에 근본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세포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세포가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인간이 단순히 음식만 먹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생존하려면 음식, 물, 산소, 사랑이 필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3대 영양소를 신선한 제철 재료와 건강한 조리법으로 드시는 것은 물론 적당한 소금 섭취로 체액을 확보하고 체력에 맞는 운동과 호흡으로 손끝, 발끝까지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호르몬이 나와서 에너지를 잘 분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균형이 맞을 때 비로소 세포는 제대로 분열과 분화를 할 수 있고 건강하게 치유됩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 몸 온몸 구석구석 온갖 곳에서 살아가는 암세포. 도대체 이 암세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세포에는 골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골격이 있어야 모양을 유지하듯이 세포도 골격이 있어야 모양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사람으로 치면 뼈와 비슷하겠죠? 미세소관은 속이 비어있는 관 모양의 구조로서 세포의 모양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세포질에 있는 물질들을 이동시키기도 하고 편모와 선모를 가지고 움직이기도 한답니다. 미세소관은 식물, 동물, 일부 하등 생물 등도 다 가지고 있답니다. 즉, 암세포도 미세소관을 가지고 있고 기생충도 미세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구충제 알벤다졸은 기생충의 미세소관을 공격하여 미세소관의 생성을 방해합니다. 미세소관을 공격당한 기생충은 포도당의 흡수 및 운반이 저해되어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암세포도 미세소관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성장과 분열을 하려면 세포 골격을 만들어야 하기에 미세소관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충제의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고, 미세소관을 표적으로 하는 항암 약물인 미세소관 표적 치료제는 현재 임상에서 다양한 암의 치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미세소관을 이용해 다른 동물의 몸에서 영양분, 즉 포도당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기생충이 있는 사람은 살이 찌지가 않죠. 암세포 역시 미세소관을 이용해 세포 골격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미세소관을 이용해 다른 세포에서 영양분이나 필요한 것을 훔쳐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기생충이나 암세포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생존 방식에 동의할 순 없지만요. 최근 들어 이러한 암의 생존 방식이 많이 밝혀지면서 표적 항암제가 개발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의 특정 단백질이나 유전자를 표적으로 삼아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치료제입니다. 즉,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에 관여하는 주요 효소를 차단하거나 암세포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신생혈관을 억제하여 암을 치료합니다. 표적 항암제는 기존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적고 효율적이지만 약물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성이란 약물의 반복적인 복용에 의해 약효가 저하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내성은 얼핏 보면 약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해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암세포는 생존하기 위해 진화하며 이 과정에서 돌연변이를 획득하여 항암제나 면역 반응에 내성을 갖게 됩니다. 즉, 암세포도 진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암세포도 생존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극복하면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똑같은 제품을 복용해도 사람마다 반응의 속도나 크기가 다른 것을 경험합니다. 이 제품 정말 좋아요. 몸이 정말 좋아졌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잘 모르겠어요. 좀 더 먹어봐야 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 거죠. 역치라는 게 있습니다. 역치란 어떤 자극이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은 99.9도까지는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100도에 도달하면서 비로소 끓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100도가 끓는 물의 역치가 됩니다. 액체 상태였던 물질이 온도가 높아지면서 끓어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이 끓음 현상이 일어나고 그 끓음 현상이 일어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기름도 끓는 점이 다 다릅니다. 해바라기 카놀라유는 250도, 포도씨유는 220도, 콩기름은 210도, 올리브유는 180도, 들기름은 140도. 이렇게 다 끓는 점의 역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들기름으로는 튀김 요리를 하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해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자극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설 때 비로소 몸이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물이라도 조건과 상황이 바뀌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여름에 더운 물은 빨리 끓을 수밖에 없고요. 한겨울에 얼음물은 빨리 끓지 못합니다. 또한 냄비 뚜껑을 덮어주면 물이 빨리 끓고요. 뚜껑을 열어놓으면 천천히 끓습니다. 또한 가스불을 세게 하면 물이 빨리 끓고요. 가스불이 약하면 천천히 끓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물도 조건과 상황에 따라 끓는 점의 역치가 달라지는데 사람 몸이 변화하는 치유의 역치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
빨리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치유의 역치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조건과 상황을 잘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치유의 역치에 잘 도달하려면 혈액과 체액이 채워지고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호르몬이 잘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정진해야 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쉽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우울해지는 등 감정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정의 역치를 살펴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 감정에 쉽게 노출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물이 빨리 끓고 늦게 끓는데 이유가 있듯이 사람의 감정도 빨리 끓어오르는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물을 서서히 끓게 하고 싶으면 뚜껑을 열고 불을 줄이면 되듯이 감정도 서서히 끓게 하고 싶다면 평정심을 찾고 싶다면 잠깐 멈춘 모드로 알아차리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호흡을 알아차리고 생각을 알아차리고 몸의 에너지를 알아차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치유의 역시에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 또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앉았다 일어설 때 어지러워서 힘들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럴까요? 온몸을 순환하는 혈액은 평상시에 동맥의 20% 정도, 정맥의 80% 정도 흐른다고 합니다. 즉, 정맥은 순환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혈액의 저장고 역할도 하는 거죠. 우리는 중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저절로 떨어질지언정 땅에서 나무로 저절로 올라갈 수 없는 이유는 중력 때문이죠. 만약 땅에서 나무 위로 사과를 던지려면 중력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혈액도 심장에서 발끝으로 흐르지 심장에서 머리로는 저절로 가지 않습니다. 어떤 힘이 있어야 머리로 혈액이 갈 수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혈압입니다. 혈압이 존재하는 이유는 중력 때문입니다. 중력을 거슬러서 뇌로 혈액을 보내야 하기에 혈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앉았다가 일어설 때는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맥에 있던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 뇌까지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정맥에 존재하던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고 심장에 도달한 혈액을 뇌로 보내려면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이 호르몬은 부신에서 만들어집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어지러운 사람, 즉 기립성 저혈압으로 고생하시는 사람들은 부신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대략 심장 박동이 1분당 70회이고요. 박출량이 70ml이기 때문에 1분당 약 5리터의 혈액이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심박출량의 12에서 20%에 해당하는 혈액을 공급받고 있고요. 즉, 뇌로 혈액이 올라가려면 적어도 500ml 정도의 혈액이 정맥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앉았다 일어설 때 어지러운 사람들은 뇌에 500ml 정도의 혈액이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뇌로 혈액이 올라가지 못하면 몸으로서는 생존의 위협입니다. 뇌사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다리에 있는 혈액이 올라오지 못하면 심장은 필사적으로 상반신에 있는 혈액이라도 쥐어짜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뇌에 혈액을 공급하여 몸을 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리에 있는 혈액을 심장까지 퍼 올리려면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 심장 혼자서 열일을 하는 겁니다. 없는 혈액을 쥐어짜게 되니 심장은 두근거리고 몸은 가뭄 든 논바닥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맑지 않고 두통에 시달리고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됩니다. 지속이 되면 이명이나 돌발성 난초에도 시달립니다. 안구 건조증은 덤이죠. 입도 쩍쩍 마릅니다.
결국은 혈액과 체액 부족 때문인 것입니다. 혈액이 충분해야 부신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부신 호르몬이 잘 나와야 혈액이 손끝, 발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살펴보고 근본부터 차근차근 채워나가야 합니다. 부신 호르몬을 일시적으로 높여주는 보약을 아무리 먹는다 한들 그때뿐이고 오히려 혈액과 체액을 더 끌어다 쓰게 되어 질병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젊어서는 혈액과 체액이 충분하기에 부신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고 아무리 흥청망청 써대도 부족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혈액과 체액이 부족해지고 부신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고갈된 호르몬을 다시 만들려고 애를 써도 잘 만들어지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호르몬을 아껴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호르몬을 쥐어짜서는 안 되고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마음껏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다크서클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다크서클은 눈밑이 거무스름하게 보이는 증상으로 무척 피곤해 보이고 심지어는 아파 보이기까지 합니다. 다크서클도 다양한데요. 눈밑이 팬더처럼 새까맣게 변한 다크서클, 눈밑에 주머니가 생긴 것처럼 축 처진 다크서클, 눈밑에 피부가 얇아져 눈밑의 혈관들이 그대로 비쳐 보이는 다크서클 등 다양합니다. 이렇게 눈밑에 다크서클이 생기는 이유는 눈 주위의 정맥에 혈액이 고이기 때문이고 눈 주위 피부가 얇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만성적으로 피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다크서클이 더 잘 생기는데 왜 그럴까요? 만성 피로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피로감으로 부신 기능 저하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교감신경도 약해지고 부교감신경도 약해지는 부신 피로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상담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부신에서 교감신경을 활성화해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신에서 교감신경을 활성화해주는 호르몬이 나오질 않으면 부신의 도움 없이 교감신경을 쥐어짜서 살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해지고 약해지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약해지면 부교감신경을 제어하지 못해서 부교감신경이 또 지나치게 활성화됩니다. 즉,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교감신경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부교감신경은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혈관의 수축과 이완에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교감신경 우세형 자율신경 실조증은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순환 장애가 올 수 있고 부교감신경 우세형 자율신경 실조증은 혈관이 이완되어 혈액이 정체되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교감신경 우세형이라는 말은 교감신경이 너무 약해서 부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는 말입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마치 시소처럼 균형을 잡고 있어서 교감신경이 너무 약하면 시소가 한쪽으로 기울듯 부교감신경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신 피로란 부교감신경 우세형 자율신경 실조증에 가깝습니다. 혈액이 부족할 때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이유는 혈액이 부족하면 부신 호르몬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크서클은 혈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혈관이 이완되고 우열이 생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또한 혈액이 부족하면 피부를 구성하는 진피의 생합성 능력이 떨어져 피부도 얇아집니다. 그 얇아진 피부로 보이는 우열된 혈관의 모습이 바로 다크서클인 거죠. 그러니 다크서클도 체질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크서클은 멜라닌 색소 침착에도 관여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부신 호르몬의 생합성을 촉진하는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이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이 부신 호르몬 생합성도 촉진시키고 멜라닌 합성세포의 멜라닌 생합성도 촉진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가 증가합니다. 부신이 약할수록 뇌에서는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다 쓴 치약을 많이 쥐어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게다가 비염까지 있다면 다크서클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염 환자들은 비각 내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혈액 정체가 일어나게 되면서 헤모시데린이라고 하는 색소가 피부 밑에 침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혈액 부족해, 호르몬 부족해, 스트레스 심해, 비염까지 있다면 다크서클은 따놓은 당상인 것입니다. 다크서클도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라는 것 잊지 마세요. 한문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한문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의 짜증으로 또는 배우자나 자녀의 짜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짜증은 도대체 왜 나는 걸까요? 짜증을 여러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겠죠?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성격 때문에 등등등. 그러나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배고프고 춥고 덥고 피곤할 때 짜증이 더 많아지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짜증내는 사람들에게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하곤 하죠. 당 떨어졌네. 당 떨어졌어. 그런데요, 그 말이 사실은 맞습니다. 짜증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실 혈액이 부족해졌다는 신호니까요. 생명의 근본은 혈액입니다. 혈액은 인체의 가장 깊숙한 곳 골수에서 만들어지고요. 피가 곧 정신이 된다는 말은 혈액이 없으면 신경 전달 물질이 온전히 만들어질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 때 필요한 철분은 일반 무기철이 아니라 햄철 성분이고요. 무기철은 그냥 Fe2 철분 자체를 말합니다. 일반 철분제, 즉 무기철을요, 장기간 과다 복용하면 뇌에 신경 독성을 일으켜 알츠하이머, 파킨슨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만 햄철은 일반 무기철과 다릅니다. 일반 무기철이 아니라 헤마토포피린을 함유하고 있는 햄철 성분은 곧바로 뇌세포로 이동해서 신경 전달 물질 생합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혈액이 부족한 사람들의 뇌 건강을 위해 햄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혈액과 체액을 보충하는 제품을 드시고 짜증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에는 이런 몸의 원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혈액이 가장 부족해지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사춘기와 갱년기입니다. 사춘기에는 키 클랴, 생리할랴, 공부할랴, 친구 사귈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혈액이 부족하고 짜증이 많아집니다. 갱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혈액을 쥐어짜고 살아왔기에 호르몬이 고갈되는 시기입니다. 호르몬은 혈액이 있어야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혈액을 채우지 않고 호르몬만 채우면 속빈 강정입니다. 어쨌든 갱년기 하면 대표적 증상이 짜증인 이유도 이제 아시겠죠? 오죽하면 사춘기와 갱년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사춘기에 혈액을 채워주지 못하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요. 갱년기에 혈액을 채워주지 못하면 자칫하면 질병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빵, 과자, 청량음료, 커피, 술 등 정제 탄수화물에 편중된 현대인의 식습관은 장기적으로는 뇌의 영양 결핍을 가속화시킵니다. 그나저나 힘든 현대인의 생활을 더욱더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만드는 거죠. 점점 회복 탄력성이 줄어들어 작은 일에도 움츠러듭니다. 그러니 그럴 때는 몸부터 챙기는 게 좋습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만들어지게 하는 겁니다. 햄철과 더불어 비타민 B군, 칼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 아미노산도 채워줍니다. 요즘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인기인데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 역을 맡은 박보검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성격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현장에서 미소를 잃지 않고 짜증을 내지 않는데요. 박보검이 그렇게 친절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체력이라고 합니다. 친절은 성격이 아니라 체력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혈액과 체액을 채우고 호르몬을 지켜냅시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며칠 전 하모니 방에 칼륨 수치가 낮아서 걱정하시는 회원님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칼륨에 대해서 공부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칼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에 전기가 흐르는 이유는 우리가 신경세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냉장고가 멈추고 세탁기가 멈추듯 우리 몸도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뇌를 다쳐서 전기 스위치가 고장나면 하반신 마비, 전신 마비 등으로 몸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심장 역시 몸에서 분리되더라도 한동안 계속 뛸 수 있습니다. 심장이 자체적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쓰는 기관이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근육이 움직이려고 해도 전기적 신호가 필요합니다. 근육을 수축하는 것은 칼슘, 근육을 이완하는 것은 마그네슘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아무리 근육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아도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근육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뇌에서 전기 신호를 보내줘야 비로소 근육세포에서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몸은 전기 신호를 통해 생각도 하고 심장도 뛰고 근육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속에 전해질, 즉 나트륨, 칼륨, 칼슘, 염화이온 같은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는 전압차인데요. 우리 몸에서 전압차를 만들어내는 주역은 바로 나트륨과 칼륨입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생명에게는 무척 중요합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전기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결국 신경세포, 심장, 근육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트륨은 소금에서 들어오고 칼륨은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을 생각하면서 먹나요? 그냥 골고루 맛있게 먹으면서 살죠. 우리가 이렇게 적당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유는 바로 신장 덕분입니다. 우리가 대충 먹어도 신장이 열일하면서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춰주고 있기 때문이죠. 너무 많이 들어오면 내보내고 너무 적게 들어오면 못 나가게 하는 등 지금 이 순간에도 두 개의 신장이 열심히 우리의 삶에 집중하게 도와주고 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신경세포가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전기를 과하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름에 너무 에어컨을 과도하게 틀어대면 전기가 부족해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에서 과하게 전기를 만들어 쓰게 되고 그 결과 칼륨이 부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칼륨 혈증이 오게 됩니다. 저칼륨 혈증이 오게 되면 심장박동에 이상이 오고 근육이 무력해집니다. 우리 몸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육이 움직여야 살 수 있는데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가 안 움직이면 위무력, 장이 안 움직이면 변비, 근육이 안 움직이면 근무력, 심장이 안 움직이면 심부전, 이런 식으로 질병이 가속화됩니다. 그러니 저칼륨 혈증에서 벗어나는 것 역시 자율신경의 안정, 즉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